탑골 공원 윷놀이에 전 재산을 털린 80대 할아버지 복수에 나섰다가 마주한 상상 초월 반전. 노년의 평온을 깨뜨린 건 탑골 공원에서 마지막으로 던진 윷 한 번이었다. 잃어버린 평온. 노년의 하루가 원래 그러하듯 박만수에게도 아침은 조용한 습관의 집합이었다. 얇아진 창으로 스며드는 은은한 햇빛, 오래된 찻주전자에서 피어오르는 미지근한 김, 창밖을 지나가는 버스의 규칙적인 진동.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평온의 표시였고 앞으로도 계속될 일상의 보증서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평온이 무너지는 데에는 단 윷 하나 굴러가는 시간이면 충분했다는 걸 그는 아직 몰랐다. 그날도 그렇듯 그는 천천히 바깥으로 걸어나갔다. 팔자걸음인지 혹은 세월이 만들어준 자연스러운 보폭인지 알 수 없는 느린 걸음. 탑골 공원 입구에 도착하자 특유의 소리가 귀를 두드렸다. 윷짝들이 부딪혀 나는 둔탁한 소리, 누군가의 묵은 기침, 멀리서 들리는 장기알 맞부딪는 소리. 그 소리들을 배경으로 만수의 마음도 활짝 열렸다. 이곳은 그가 지난 1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들러온 일종의 작은 세상과 같았다. 공원의 한쪽에는 나뭇잎보다도 더 오래된 듯한 노인들의 이야기들이 바람에 스며 있었다. 몇몇은 반갑다는 듯 눈으로 인사를 건네고 몇몇은 윷판에서 이미 승부를 가리느라 바쁘게 손을 놀렸다. 늘 그랬듯 만수는 그 중간쯤에 앉아 오래 다듬어진 손바닥으로 윷짝을 어루만졌다. 마치 이 나무 조각들이 그의 지난 세월을 함께 버텨온 친구인 듯 손끝에 온기가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날은 묘하게 공기의 흐름이 조금 달랐다. 윷판 가장자리에 앉은 낯선 남자 하나가 은은한 냄새가 도는 양복을 입고 노인들 사이에서 어울리기엔 지나치게 반듯한 모습으로 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양복남이라 불렸고 그 별명은 그의 행색 때문인지 아니면 익명으로 남고 싶은 그의 태도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만수가 그를 처음 본 건 아니지만 이날만큼은 이상하게 그가 자꾸 눈에 밟혔다. 만수는 윷을 두 손으로 쥐고 살짝 들어 올렸다 떨어뜨렸다. 윷이 바닥에 닿는 순간 그는 공기의 흐름이 다시금 변하는 걸 느꼈다. 낙엽처럼 천천히 굴러간 윷은 결국 도에 멈춰섰다. 판 위에 모여있던 시선들이 순간 고요해졌고 누군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만수는 오래된 감각으로 느꼈다. 오늘 판이 평범하게 흘러가지는 않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예감은 몇 분 뒤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승부는 예상보다 빨리 흐름이 바뀌었다. 만수의 손에 닿는 윷은 이상하게도 연달아 불운을 불러왔고 반대로 양복남이 한번 휘둘러 던진 윷은 마치 자석처럼 좋은 몇만을 골라 바닥에 내려앉았다. 몇 번의 오차 같은 우연은 이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연속 6번의 모아 윷은 이미 우연이라 부르기에는 지나쳤다.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양복남에게 모였다. 그는 딱히 표정을 짓지도 않았다. 그저 담담한 얼굴로 윷을 들어 올렸다 내려놓으면서 모든 흐름을 자신의 손바닥 위에서 조용히 관리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만수는 눈앞이 어지러지해지는 장면을 맞이했다. 승부는 결국 양복남의 완승으로 끝났고 만수는 그동안 모아온 공원 판돈 봉투를 이 남자에게 건넬 수밖에 없었다. 그 봉투는 비상금처럼 숨겨두었던 돈, 즉 평생 모은 12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였다. 돈이 손을 떠나던 순간 그의 손끝이 떨렸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존심이 흔들렸다. 공원이 무너졌다. 세상이 조용히 무너지는 느낌, 그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유난히 길었다.
발걸음이 자꾸만 뒤로 밀려나는 느낌이었다. 마치 공원 입구를 빠져나오는 순간부터 바람이 그의 등을 눌러대는 것처럼 하루 전체가 기울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 방 안은 쓸쓸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얇은 문갑을 열려 서랍 안쪽을 손끝으로 더듬었다. 오래된 서류 봉투, 고장이 잦은 돋보기, 그리고 낡은 편지 한 통이 가볍게 떨어져 나왔다. 편지는 노랗게 바랜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아내 영자의 글씨였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8년이 지났건만 글씨 하나하나에는 손길이 남아 있었다. 편지 마지막 줄에 적힌 문장을 보는 순간 만수의 눈이 잠시 멈췄다. 당신이 어려울 때면 꼭 누군가 도울 거예요. 그러니 너무 혼자만 버티지 말아요. 그 문장은 오래전엔 위로였지만 지금 그의 가슴에 박히며 묘하게 다른 울림을 만들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편지를 가슴에 눌러쥐었다.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듯한 불씨가 그의 안쪽에서 피어올랐다. 누군가 도운다고 했지. 하지만 그 누군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그가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그날 밤 만수는 잘 수가 없었다. 오래 묵혀둔 분노와 상처가 더 이상 얌전히 잠들 수 없을 만큼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이 늙은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되묻다가 결국 조용히 결심했다. 내일 다시 탑골 공원으로 간다. 그리고 양봉남의 정체를 확인한다. 이대로 무너지는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 그는 아주 오랜만에 젊은 시절에 느꼈던 그 기지개 같은 결의를 느꼈다. 노년이라고 해서 세상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법은 없다. 지금 이 감정이 바로 그 증거였다. 밤은 조용히 흘렀고 그의 결심은 새벽보다 먼저 새벽을 깨웠다. 이와 흔들린 마음 위로 드리워진 의문의 그림자.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박만수는 이른 시간에 집을 나서는 자신이 낯설었다.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지켜온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마음의 질서가 흐트러져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전날 그의 전 재산이 들어있던 봉투가 양봉남에게로 넘어간 그 순간부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도심의 불빛이 서서히 빛을 잃어갈 무렵 탑골 공원은 이미 열어둔 어둠의 틈 사이로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다. 공원 입구 근처의 포장마차 주인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을 적고 있었고 벤치에서는 늘 첫 차보다 먼저 나오는 노인이 천천히 허리를 펴며 하루의 관절을 깨우고 있었다.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내쉬었다. 이곳은 그의 세상이었고 어제의 일은 마치 세상의 균열처럼 느껴졌다. 그는 공원 안쪽으로 조금 더 걸어 들어갔다. 유판이 있는 자리까지 가는 길은 늘 익숙했지만 오늘만큼은 다른 세계를 걷는 듯한 묘한 감각이 뒤따랐다. 그곳에는 이미 몇몇 노인들이 간단한 정리를 하고 있었다. 유짝을 닦고 판을 고쳐놓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전날 있었던 소소한 일들을 나누는 모습.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지만 만수에게는 그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졌다. 그러다 문득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지팡이를 짚고 있지만 자세는 허리가 꼿꼿했고 머리에는 오래된 모자를 눌러 쓴 채로 주변을 둘러보던 한 노인. 은발모자 할아버지라 불리던 남자였다. 그는 공원에 오면 종종 보였지만 항상 어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혼자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멀지도 않은 묘한 거리를 유지한 채 마치 공원 전체를 관찰하는 듯한 시선. 만수는 그 이상한 존재감에 사로잡혀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만수를 보더니
잠시 시선을 오래 머물렀다. 무표정한 듯하지만 어디선가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눈빛. 마치 만수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나 아직 꺼내지 않은 듯한 깊은 기색. 만수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자신의 상처가 드러난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는 잠시 시선을 피하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유판 근처엔 어제와 같은 자리, 같은 판, 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지만 만수의 내면은 이미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바람 한 줄기에도 화가 치밀었고 유짝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거렸다. 그는 어쩌면 이렇게 흔들리는 감정으로 시작하는 오늘이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한 노인이 그에게 다가오더니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그는 오래 공원을 드나들던 인물로 평소 만수와 유판을 함께 즐기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눈빛만으로도 여러 감정을 전달하고 있었다. 걱정, 위로, 그리고 어제 일에 대한 알 수 없는 미안함. 그들의 시선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이해가 있었다. 노인들은 노인의 마음을 먼저 알아보는 법이었다. 만수는 조용히 자리 한쪽에 앉아 유짝을 손으로 만지작거렸다. 오늘은 바로 판에 끼어들 계획도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고자 들이댈 생각도 없었다. 그는 어제의 일을 머릿속에서 천천히 되짚고 있었다. 양복남의 손놀림, 연달아 쏟아진 모와 윷, 그때 공기 속에서 느껴졌던 묘한 흐름,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돈을 가져온 뒤 보인 지나치게 무덤덤한 표정. 만수는 혼란스러웠다. 사기라기엔 너무 자연스러웠고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완벽했다. 그는 처음으로 양복남이라는 인물 자체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공원 끝자락에서 작은 소란이 들려왔다. 누군가 날카롭게 기침을 해댔고 짧은 욕설이 섞인 말소리가 공기 사이로 전해졌다. 만수는 무슨 일인가 싶어 천천히 몸을 돌렸다. 소란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은발모자 할아버지였다. 그는 누군가와 마주 서 있었는데 또한 익숙한 뒷모습, 양복남이었다. 어제의 양복은 입지 않았지만 여전히 반듯하게 다려진 셔츠와 몸에 맞춘 조끼를 착용한 채였다. 그의 표정은 무심했고 그 무심함이 소란의 원인이 되어 주변 사람들의 눈시울을 자극한 듯 보였다.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양복남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꽂고 있었다.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천천히 말했지만 멀리서는 들리지 않았다. 단지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만이 선명하게 전달될 뿐. 잠시 후 양복남이 등을 돌려 걸어가자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그 모습은 한동안 누군가를 기다려온 사람처럼 쓸쓸해 보였다. 만수는 그 장면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의문, 불편함, 그리고 어쩌면 공감. 분명 무언가 있다. 어제의 일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공원을 떠나는 듯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가 지나간 자리엔 여전히 묘한 공기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만수는 다시 유판으로 시선을 돌렸다. 오늘도 판은 열릴 것이고 누군가는 돈을 잃고 누군가는 얻을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누구를 속이고 있는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꾸며진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느껴졌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 원래의 분노 대신 묘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분노의 조금 옆자리에서 피어오르는 감정. 바로 궁금증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어쩌면 어제의 패배가 단순히 불운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이 안에는 더 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것인지도.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짧게 허리를 펴고 가볍게 등을 두드리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느리지만 단단한 발걸음으로 공원 한가운데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의 마음이 흔들리는 만큼 공원의 공기도 흔들리고 있었다. 오늘 이곳에서 무엇이 벌어질까? 누가 친구이고 누가 적이며 누가 숨겨진 이야기를 품고 있는가? 만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다시 그 세상의 중심에 서기로 결심했다. 그의 하루는 이제 막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사마 조용한 추적의 시작. 박만수는 그날 오후까지도 마음 한구석이 파도처럼 일렁거리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분노는 이미 날이 무뎌졌고 대신 그 자리에 자리 잡은 것은 어제보다 더 짙어진 의문과 침착한 결이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공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그 중심에는 양봉남 그리고 그를 낯설게 바라보던 은발 모자 할아버지가 있었다. 이 둘 사이에는 분명 만수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존재했다. 점심 무렵 공원은 조금 붐볐다. 나이든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면서 벤치와 나무 아래 그리고 유판 주변은 다양한 색의 옷들로 채워졌다. 어디선가 찹쌀떡의 향이 은은하게 흘러왔고 공원의 나무들은 햇빛을 받아 빛나는 나뭇잎을 천천히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만수의 시선은 계속 특정 방향만을 향하고 있었다. 유판 주변에서 사람들 사이에 자연스럽게 섞여 있지만 유난히 주목받지 않는 인물, 양봉남. 그는 늘 그랬듯 말없이 판을 지켜보고 있었다. 어제 전 재산을 잃은 만수에게도 다른 누군가에게도 특별한 말을 건네지 않았다. 그저 손끝으로 유짝을 살짝 정리하거나 판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몇 가지의 일정한 행동만 반복했다. 만수는 그의 그런 행동들이 어쩐지 평범한 육군과는 달라 보인다고 느꼈다. 도박판 주도자 같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무리 속에서 어울리려는 모습도 없었다. 마치 감시자이자 동시에 외부자처럼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공원을 바라보는 듯한 태도. 만수는 그 시선을 영 탐탁지 않게 여겼다. 한참을 관찰하던 중 갑자기 만수의 팔꿈치 근처에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다. 어떤 노파가 천천히 그의 옆을 지나며 그의 팔꿈치를 쿡 찔렀다. 노파는 공원에서 육곳으로 알려진 유씨였다. 두툼한 외투 안쪽 주머니에 오래된 구슬 팔찌를 달고 다니며 매일 아침 특정한 나무 아래에 먼저 앉는 것부터 시작해 하루 일정이 정확히 정해져 있는 듯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오래된 시선 속에 담긴 감정은 이해할 수 있었다. 걱정과 연대, 그리고 묘한 경고가 담긴 눈빛. 만수는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대신했다. 유 씨는 느리게 고개를 끄덕이더니 몇 걸음 뒤에서 멈춰서서 양봉남을 바라봤다. 그 눈빛은 어딘가 날카롭고 단단했다. 마치 오래된 원한이나 오랫동안 지켜본 검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눈처럼. 유 씨 역시 양봉남을 의심하고 있는 것일까? 만수는 공원 사람들의 관계 속의 숨은 긴장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다. 그 무렵 공원 한편에서는 장기판이 펼쳐지기 시작했는데 장기알 부딪히는 소리들이 유짝 떨어지는 소리와 섞여 묘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만수는 그 리듬에 맞춰 천천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대로 너클 놓은 채 공원을 헤매는 것은 의미가 없었다. 그가 해야 할 일은 어제의 진실을 밝혀내는 것, 그리고 양봉남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공원 바깥으로 향했다. 양복남이 공원을 떠나는 시간을 유심히 살펴왔던 기억이 있었다. 그는 유판을 오래 지키지 않는 사람이었고 정오가 조금 지나면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 사라지곤 했다. 만수는 그 시간을 노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양복남이 공원을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홀로 걸었고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있는 사람의 보폭처럼 흔들림이 없었다. 만수는 멀찍이 거리를 두고 뒤를 따라갔다. 양복남은 몇 차례 코너를 돌고 좁은 골목 사이로 들어갔다. 그곳은 공원과 다르게 적막했고 벽에는 오래된 포스터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만수는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며 뒤따라갔다. 양복남의 걸음에서 특별한 흔적이나 어색함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그는 작은 골목 안쪽의 허름한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었고 간판은 색이 바래 알아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만수는 그곳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무료 급식소였다. 도시 곳곳에 있지만 관심을 두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장소. 노인들 중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사람들이 잠시라도 숨을 고를 수 있는 곳. 양복남은 그곳에 들어갔다. 만수는 순간적으로 걸음을 멈추었다. 왜 그곳인가? 사기꾼이 왜 무료 급식소에 들어가는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수많은 질문이 뇌리를 스쳤다. 만수는 멀리 떨어져 서서 조용히 기다렸다. 양복남이 급식소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고 봉투를 조심스레 나눠주고 할머니들의 짐을 대신 들어주는 모습이 유리창 사이로 보였다. 그는 마치 공원에서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다. 정중하고 조용하며 누군가의 안전을 지켜주는 사람. 만수는 처음으로 혼란스러움을 넘어선 의심의 붕괴를 느꼈다. 그리고 그때 뒤에서 갑자기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오는 인기척? 만수가 돌아오려는 찰나 한 그림자가 그의 옆에 서서 말없이 건물 안을 바라보았다. 은발모자 할아버지였다. 그는 만수를 보지 않은 채 급식소 안의 양복남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그 표정은 어제와 달랐다. 분노도 아니고 경계도 아니었다. 어쩐지 오래된 고백을 떠올리는 듯한 깊은 눈빛. 그리고 그 시선은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이 남자,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만수는 그 시선을 읽으며 마음이 더욱 복잡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전날의 수치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그 감정을 무너뜨릴 정도의 무게를 지니고 있었다. 한참 동안 둘은 급식소 앞을 떠나지 않았다. 말없이 그러나 깊이 바라보며 마침내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숙이며 걸음을 돌렸다. 만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처음부터 뒤틀려 있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양복남을 둘러싼 의문은 더 깊어졌고 그가 악인지 선인지조차 알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만수의 결의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오늘 알게 된 진실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그는 더 깊은 곳까지 가서 이 이야기를 완전히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치라 남겨진 발자취, 이어지는 마음. 밤이 깊어갈수록 공터의 정적은 더 또렷해졌다. 철제 지붕 아래서 흔들리던 천막도, 오래된 재봉틀이 남긴 기름 냄새도,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 대신 묵직한 의미만을 남기고 서 있었다. 박만수는 그 자리에 조금 오래 서 있었다. 눈앞에 펼쳐진 봉투 더미와 메모들, 그리고 성필이라는 이름이 남긴 흔적을 바라보며 가슴 한쪽이 천천히 저릿하게 조여왔다. 그동안 만수는 잃은 돈을 떠올릴 때마다
분노와 억울함이 먼저 솟아올랐다. 그러나 지금 느껴지는 감정은 그것과 전혀 다른 결이었다. 오래전 잊어버렸던 기분. 어디선가 잘못 흘러간 인연 하나를 발견했을 때의 씁쓸함, 그리고 그 인연을 다시 잊고 싶어지는 묘한 책임감. 유 씨는 찢어진 양복 조각을 손안에 꼭 쥐고 있었다.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에 담긴 의미는 이미 충분했다. 그녀가 성필과 어떤 관계인지 만수는 알지 못했지만 그 조각 하나에 담긴 감정이 적어도 가벼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상자를 조심스레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었다. 손등의 떨림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마지막 용기를 짚어내려는 움직임 같았다. 그는 상자에 손을 얹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어느 날 갑자기 부서져 버린 인연 앞에서 그동안 미뤄온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려는 듯한 모습이었다.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다. 밤의 공기는 차갑게 내려앉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이상하게도 온기 같은 것이 어렸다. 공터에 놓인 상자는 이제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유 씨도 조용히 뒤를 이었고 만수 역시 그 흐름을 따라갔다. 세 사람은 특별한 약속도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보폭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는 긴 밤길 위에서 서로 얇게 포개졌다. 거리로 나서자 가로등 불빛이 길게 뻗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만수는 조용히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왜 이 일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가? 단순히 잃은 돈 때문이라면 지금쯤 그는 이미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 다른 곳에 있었다. 성필이 남긴 메모들, 그 속에 담긴 마음의 잔열,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이라는 말에서 읽힌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이 흘러 결국 자신에게도 닿았다는 느낌. 몸은 늙었어도 어떤 인연들은 나이를 따지지 않고 마음을 건드린다. 오늘의 만수는 그 사실을 아주 선명히 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큰 길을 지나 오래된 시장 골목으로 향했다. 저녁 장사를 마친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었고 상인들은 가게 앞을 쓸고 있었다. 바람에 날리던 종이봉투와 영수증이 발끝에서 흩어졌다. 시장 끝자락에서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그 자리에는 오래된 전파상이 있었다. 쇼윈도 너머로 오래된 라디오, 낡은 텔레비전, 세월의 먼지를 뒤집어 쓴 스피커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만수는 문득 마음이 울렁거렸다. 이곳은 아내 영자와 함께 자주 들렀던 곳이었다. 새 라디오를 산 뒤 영자는 한동안 하루 종일 라디오를 틀어놓았고 그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 덕에 두 사람의 밤이 조금 더 따뜻해졌던 기억이 있었다. 그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라디오가 놓인 진열장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느꼈다. 이곳도 성필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을. 창가 가까이에 놓인 작은 라디오 한 대가 모서리가 유난히 달아있었다. 만수는 그 라디오가 낯익었다. 며칠 전 공원 한켠에서 양복남이 가끔 돌려보던 그것과 닮아 있었다.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고 가게 안의 조명은 오래된 기계들 위로 희미한 빛을 흘렸다. 유 씨는 조심스럽게 라디오를 들어보았다. 뒷면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고 거기에는 성필의 글씨로 보이는 작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수리 완료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만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문장은 단순히 라디오에 대한 설명이 아니었다. 마치 성필이 자신에게 남긴 말 같았다. 혹은 여전히 숨쉬고 있는 그의 따뜻한 흔적 같았다. 혹시 이곳이 성필이 마지막으로 들렀던 장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수는 짐진 마음이 복잡해졌다. 성필은 왜 자신의 흔적을 이렇게 여러 장소에 남겨두며 떠나야 했을까?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다가오는 무엇인가를 피하기 위해서였을까?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라디오를 들여다보며 먼 기억을 더듬는 듯했다. 그의 눈빛은 잠시 흔들렸다. 마치 오래전 성필과 주고받은 어떤 장면을 떠올리는 것처럼. 유 씨도 손끝을 천천히 움직였다. 양복 조각, 상자, 편지, 그리고 이 라디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의 곳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듯했다. 그곳을 찾아야만 이 퍼즐이 완성될 것 같았다. 만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라디오 뒤편 벽에는 오래된 지도 한 장이 걸려 있었고 그 지도에는 작게 표시된 자그마한 장소 하나가 빨간 점으로 찍혀 있었다. 그 점 옆에는 성필의 익숙한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마지막 단추가 떨어진 곳. 만수의 심장이 조용히 움찔했다. 세 사람은 동시에 그 지점을 바라보았다. 이제 이 여정은 단순한 수색이 아니었다. 진실을 향해 서서히 다가가는 여정이었고 그 중심에 성필의 마지막 단어가 놓여 있었다. 그곳에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그는 왜 떠났을까? 그리고 그 마지막 단추는 아직 어디에 남아 있을까? 밤은 어느새 더 깊어졌고 가게 밖 가로등 아래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다시 하나로 이어졌다. 그림자의 길이는 멀었고 앞길은 아직 어둠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이제 정말 중요한 곳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파라 마지막 단추의 자리로. 밤바람이 점점 차가워지는 가운데 세 사람은 전파상을 나와 시장 외곽 도로로 향했다. 유 씨는 손에 쥔 양복 조각을 가슴께 가까이 두었고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라디오의 무게를 두 손에 올려놓은 채 천천히 걸었다. 만수는 두 사람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묵묵히 뒤에서 바라보았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그들의 발걸음은 모두 지도에 찍힌 빨간 점을 향해 있었다. 마지막 단추가 떨어진 곳. 심상치 않은 문장 하나가 세 사람의 마음을 동시에 끌어당기고 있었다. 시장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다. 가게 앞 의자를 접고 돌아가는 상인들, 축 늘어진 천막의 그림자, 바람에 흔들리는 고무대야. 그 모든 장면들 속에서도 만수는 눈앞의 길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그 방향에 오래된 무언가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니면 그동안 놓쳤던 무언가가 손끝에 잡힐 듯 가까워지고 있는 것처럼. 유 씨가 먼저 발걸음을 멈춘 곳은 시장 뒤편의 오래된 다리였다. 몇십 년은 된 듯한 철제 구조물 아래로 밤물결이 천천히 흘렀다. 가로등 불빛이 강물 위에 길게 퍼지며 흔들렸다. 지도에서 빨간 점이 표시된 위치는 이 다리를 넘어선 작은 폐창고였다. 만수는 다리의 손잡이를 천천히 잡았다. 손잡이는 오래된 녹에 잠식되어 차가웠다. 그 감촉이 마치 과거 어딘가에 묻혀있던 비밀 하나가 이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다리를 건너는 동안 세 사람의 그림자는 서로 겹치며 강물 위에 길게 늘어졌다. 바람의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물비린내와 서늘함이 파도처럼 스쳤다. 만수는 갑자기 아내 영자와 함께 이 다리를 건넜던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는 손잡이의 녹조차 보이지 않았고 바람도 조금 더 따뜻했던 시절이었다. 지금은 그때보다 몸도 마음도 한층 무거워졌지만 오늘의 이 여정만큼은
다시 젊어진 마음으로 걷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다리 끝자락에 다가서자 패창고의 그림자가 불빛 너머로 희미하게 드러났다. 기와도 벽 판넬도 군데군데 흩어져 있었고 문은 반쯤 떨어져 비스듬히 걸려 있었다. 그 모습이 마치 오래전에 버려진 기억 하나가 조심스레 모습을 드러내는 듯했다. 창고 앞에 서자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문틈 사이로 손을 넣어 살짝 밀었다. 낡은 경첩이 오래된 바람처럼 길게 신음을 냈다. 그리고 내부에서 훅 하고 오래된 먼지 냄새가 쏟아져 나왔다. 세 사람은 잠시 숨을 고르고 천천히 안으로 들어섰다. 창고 안쪽은 마치 시간의 고리 속에 갇힌 듯 고요했다. 한 구석에는 허물어진 가구들과 오래된 천 조각, 그리고 낡은 작업대가 멈춘 채 놓여 있었다. 작업대 위에는 바늘과 실이 엉킨 채 남겨져 있었고 곳곳에 작은 단추들이 흩어져 있었다. 어떠한 손길도 닿지 않은 채 오랫동안 그대로 있었던 흔적. 유 씨는 천 조각을 하나 집어들었다. 그 조각에는 성필의 흔적이 묻어 있었다. 오래된 재봉틀 바늘이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남긴 실밥 자국. 익숙한 손길, 일상처럼 이어졌던 반복.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은발모자 할아버지도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한 지점에 멈췄다. 창고 한쪽 벽면, 바람에 떨어져 나가듯 걸려있는 작은 코트 한 벌. 그 코트의 상단에는 단추가 하나 빠져 있었다. 만수는 천천히 걸어가 코트 앞에 섰다. 제법 튼튼한 원단에 깔끔한 스티치는 남아 있었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 옷의 색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코트의 깃을 손끝으로 만졌다. 이 코트가 과연 누구의 것이었을까? 성필이 만들던 것일까? 아니면 성필이 누군가를 위해 준비했던 마지막 옷이었을까? 바닥을 비추던 가로등의 희미한 빛 아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만수는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오래된 단추 하나, 도톰한 크기, 바랜 광택, 그리고 뒷면에 아주 작게 새겨진 글씨. 필. 만수의 심장이 고요하게 흔들렸다. 이 단추가 성필이 말했던 마지막 단추가 아닐까? 그 순간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조용히 코트 쪽으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아주 오랜 침묵을 깨는 듯한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만수는 그 숨결을 느끼며 깨달았다. 이 폐창고는 단순한 작업 공간이 아니었다. 이곳은 성필의 마지막 시간이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가 끝내 붙이지 못하고 떠난 단추, 그 단추를 통해 드러난 마지막 인연의 끈, 그리고 그 끈 끝자락에는 세 사람 모두의 과거가 묘하게 이어져 있었다. 유 씨는 손에 쥔 천 조각을 조심스레 코트 옆에 내려놓았다. 마치 잃어버린 조각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는 것처럼. 창고 내부는 깊은 침묵에 잠겼지만 그 침묵 속에는 이상하게도 마음을 환하게 비추는 정적이 있었다. 만수는 단추를 손에 쥔 채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 단추가 왜 떨어져 있었는지, 성필이 왜 여기서 마지막 시간을 보냈는지 그 이유가 이제 곧 밝혀질 것만 같았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이 단추는 단지 옷의 일부가 아니라 성필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이자 세 사람의 인연을 잇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라는 것을. 창고 밖으로 흐르던 강물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이제 곧 다음 장면을 열어젖힐 준비를 하고 있었다. 구화 단추가 말해준 길, 잊힌 이름의 자리에서 폐창고 안의 공기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만수는 손바닥 위에 올린 단추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작지만 묵직했고 오래된 것이지만 분명 누군가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 뒷면에 작은 글씨필이 은은하게 빛을 받아 드러났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코트 앞에 조용히 서서 마치 세월을 직면하는 사람처럼 숨을 길게 내뱉었다. 유 씨는 폐창고 한쪽을 천천히 정리했다. 낡은 박스와 천 조각을 옆으로 옮기다가 한 구석에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는 먼지에 덮여 있었지만 손잡이 부분만 유독 달아 있었다. 누군가 자주 열었다 닫았던 흔적. 그녀는 그 상자를 조심스레 만수 쪽으로 내밀었다. 만수는 상자를 받아들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었다. 낡은 사진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들은 대부분 흑백이었고 가장자리에는 시간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사진 속 인물들은 대부분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바느질 작업을 하던 중년 남자, 고개를 숙여 단추를 꿰고 옷의 실밥을 정리하던 손끝, 그 옆에는 늘 환하게 웃는 또 다른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동료이자 형제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사진을 한 장 집어들어 눈앞에 오래 머물렀다. 그의 눈매가 천천히 떨렸다. 그리고 그 떨림 속에는 오래 묵혀있던 진실과 기억이 한꺼번에 올라오는 듯했다. 이윽고 그는 사진을 작업대 위에 내려놓고 다른 사진 한 장을 꺼내 만수에게 건넸다. 만수는 사진을 받자마자 숨을 잠시 멈췄다. 사진 속 두 사람이 한복판에서 활짝 웃고 있었다. 어깨를 나란히 한 채 한 명은 재단 도구를 들고 있었고 한 명은 단추 상자를 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편에는 작은 간판이 걸려 있었다. 만필수선실. 만수의 손끝이 강하게 떨렸다. 그는 사진을 내려다보며 오래전 가슴 깊숙이 묻어두었던 기억 하나가 천천히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다. 아주 먼 옛날 젊은 시절 만수는 동네 수선실에서 일한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손재주가 좋았고 특히 단추와 재봉에 흥미를 느꼈다. 그때 함께 일하며 서로 의지했던 후배 하나가 있었다. 이름은 성필. 늘 만수를 형님처럼 따랐고 만수도 성필을 가족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수선실이 갑작스러운 사건을 겪고 문을 닫게 되었고 성필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뒤 흔적을 감춘 듯 사라졌다. 만수 역시 삶의 소용돌이에 밀려 수선실에서의 기억을 서랍 깊숙이 밀어넣고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 필이라는 이름이 이 폐창고와 단추와 사진 속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만수는 몸을 일으켰다. 작업대 앞으로 다가가 사진을 조심스레 세워놓았다. 그는 자신의 이마를 손끝으로 짚으며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잃어버린 이름 하나가 다시 돌아와 마음 한가운데 앉는 듯한 무거운 감정이 그에게 다가왔다. 유 씨는 만수의 모습에서 어떤 결심이 생기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한 발짝 다가가 단추가 담긴 작은 접시를 가리켰다. 그 안에는 다양한 크기의 단추들이 있었고 그 중 하나가 코트에 맞아떨어질 듯 보였다. 만수는 작업대에 놓인 바늘을 천천히 집었다. 오래된 바늘이었지만 손에 쥐자마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다. 그는 단추를 드러내 보이며 코트 위로 가져갔다. 흘러가는 강물 소리가 조금 더 가까이 들려왔다. 창고 천장 틈 사이로 불어온 바람이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조심스럽게 바늘 끝이 천을 뚫었다. 마치 오래전으로 돌아가 수선실 한복판에서 성필과 함께 단추를 꿰던 시절이 되살아나는 듯한 감각이었다. 바늘이 한 올 한 올 스며들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 오래된 짐이 조금씩 내려가는 것을 느꼈다. 유 씨와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마지막 매듭이 지어졌을 때
코트는 아주 오래전 완성 못한 모습을 되찾은 듯 나긋하게 빛났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코트를 바라보다 작업대 아래에서 오래된 노트를 하나 꺼냈다. 노트는 성필이 마지막까지 사용하던 기록장이었다. 그는 노트를 천천히 펼쳐 유 씨에게 보였다. 노트 첫 장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형님, 언젠가 다시 만나면 이 단추부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만수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마음이 흔들렸다. 그 문장은 마치 성필이 오랜 세월을 건너와 자기에게 건넨 작은 인사 같았다. 그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왜 사라졌는지, 그 모든 설명 대신 단추 하나와 이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유 씨는 노트 뒤편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짧지만 깊은 뜻이 담긴 말이 적혀 있었다. 형님이 오면 전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래엔 고마웠습니다. 라는 문장이 오래된 잉크로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폐창고 안의 공기는 한순간 더 무거워졌지만 동시에 마음속 어디선가 따뜻한 빛이 하나 켜지는 듯했다. 만수는 코트를 작업대 위에 곱게 올려놓았다. 그 옆에는 성필의 단추 그리고 사진. 단추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진 조각이 아니었다. 잃어버린 시간을 잇는 연결고리. 그리고 결국 사라진 인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 숨은 마치 묻혀있던 마음을 조금씩 꺼내놓는 시간 같았다. 유 씨 역시 천천히 코트의 소매를 어루만지며 이 세 사람이 왜 이런 기묘한 여정을 함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는 듯했다. 그리고 만수는 마음속 어느 구석에서 아주 작은 결심이 싹 트는 것을 느꼈다. 성필이 남긴 마지막 흔적을 따라 그의 마지막 발자국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결심. 밤은 깊었지만 이제 그들의 길은 새로운 방향을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 마지막 길 위에 어떤 진실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 대답은 아주 가까이 와 있었다. 사와 뒤집힌 공원의 초상. 다음 날 공원은 바람이 조금 더 거칠게 불고 있었다. 나뭇잎이 바닥에서 구르며 작은 파도를 만들고 먼지 냄새와 흙 냄새가 섞여 아침 공기에 묘한 긴장감을 더했다. 박만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원에 도착했다. 아무도 없는 유판 주변은 유난히 넓게 느껴졌고 새벽 햇빛은 유짝 위에 선명한 그림자를 만들고 있었다. 그림자는 길었고 마치 아직 오지 않은 사건을 미리 드러내는 듯 불길하게 뻗어나가 있었다. 만수는 천천히 유짝을 손끝으로 밀어보았다. 나무결이 매끄럽고 차가웠다. 어제 급식소에서 본 양복남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 한켠이 묵직했다. 그는 공원에서는 무표정하고 차갑게 보였지만 그곳에서는 조용히 누군가를 도우며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다. 만수는 그 사이가 너무도 달라 혼란스러웠다. 그렇다고 그날 잃은 돈의 상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었다.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마음과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부딪히며 속은 계속 뒤틀렸다. 한참을 앉아있자 공원 한쪽에서 기척이 느껴졌다. 느릿한 걸음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유 씨였다. 그녀는 늘 같은 시간에 나타나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한층 더 굳어져 있었다. 만수 옆에 앉기도 전에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어딘가를 찾는 듯한 눈동자. 그러다 결국 양복남이 늘 서던 자리로 잠시 시선이 멈췄다. 그곳은 오늘도 텅 비어 있었다. 만수는 유 씨의 그런 행동이 신경 쓰였지만 여전히 묻거나 말을 걸 생각은 없었다. 그에게는 아직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유 씨는 벤치 안 귀퉁이에 조용히 앉아 주머니에서 구슬 팔찌를 꺼내 들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구슬을 하나씩 천천히 굴렸고 그것이 마치 오래된 기억을 꺼내는 의식처럼 보였다. 팔찌의 구슬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자 공원 전체가 잠시 묘하게 조용해졌다.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할 때쯤 공원 입구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은발모자 할아버지였다. 오늘은 모자를 조금 더 눌러 쓰고 있었고 얼굴의 표정은 어제보다 더 어두웠다. 그는 공원을 가로질러 곧장 만수가 있는 곳까지 오지 않고 육판에서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그의 시선은 잃어버린 무엇을 찾고 있는 사람처럼 흔들렸다. 그리고 그 끝에 항상 양복남이 있었다. 이 세 사람 만수, 유씨, 은발모자 할아버지 모두가 양복남이라는 퍼즐 조각을 앞에 두고 서로 다른 방향에서 헤매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가 등장할 기미는 없었다. 시간은 흘렀고 공원은 점차 평소와 같은 소란스러움을 찾아갔다. 장기판을 펴는 사람들, 손에 음료를 들고 담소를 나누는 이웃들,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라디오의 희미한 소리. 공원은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없던 평범한 하루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만수의 마음은 점점 더 불편해지고 있었다. 양복남이 왜 나타나지 않는지, 혹시 급식소에서 만났던 그 모습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그 또한 새로운 연막인지,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그때였다. 멀찍이에서 누군가 공원으로 달려들어왔다. 숨이 찬 듯 허리를 숙여 손으로 무릎을 짚고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가 숨을 가다듬고 고개를 들었을 때 몇몇 사람들이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평소 공원의 고정 멤버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서 묘한 긴박함이 느껴졌다. 그 남자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유 씨와 눈이 마주쳤다. 그는 조심스레 그녀에게 다가갔다. 유 씨는 팔찌를 쥔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그를 바라보았다. 남자는 짧게 고개를 숙인 후 조심스럽게 장바구니 같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유 씨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다. 봉투 안에는 낯익은 양복의 천조각 일부가 들어 있었다. 어디선가 찢어진 듯한 회색빛의 천. 그것은 양복남이 항상 입고 다니던 정장의 색과 같았다. 유 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은발모자 할아버지 역시 그 모습을 보고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은 피하지 못하고 파르르 흔들리고 있었다. 만수는 먼 거리에서도 그들의 표정 변화만으로 상황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공원에 작은 정적이 내려앉았다. 유 씨는 떨리는 손으로 천 조각을 들어 햇빛에 비춰보았다. 천 가장자리는 거칠게 찢어져 있었고 그 사이에는 희미하게 먼지와 흙이 묻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도망치거나 어딘가에 억지로 끌려간 흔적처럼.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천 조각이 흔들리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의 깊게 패인 주름 속에서 두려움이 천천히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만수는 느리게 일어섰다. 가슴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느낌. 양복남이 어디인가에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흔적만 남긴 채 사라졌다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가 공원에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이제는 조금씩 형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 순간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누구에게도 시선을 주지 않고 공원 밖을 향해 곧장 걸어갔다. 그의 등은 평소보다 더 굽어 있었고 발걸음은 무겁게 땅을 끌었다. 유 씨도 잠시 천을 바라보더니 팔찌를 쥔 손을 단단히 모으고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만수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생각했다. 이제는 자신도 이 흐름에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유판의 사건이 아니었고 단순한 오해도 아니었다. 양복남을 둘러싼 진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만수는 조용히 그들의 뒤를 따라 공원을 벗어났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고 공원에 남겨진 유짝들이 서로 부딪히며 짧은 소리를 냈다. 마치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알리는 신호처럼. 오와 사라진 양복남의 발자국. 공원을 빠져나온 순간 공기 속은 묘하게 무거워 있었다. 늦겨울의 바람은 차갑지도 포근하지도 않았지만 누구든 오래 걷고 나면 등줄기에 얇은 긴장 하나씩은 남기고 가는 그런 바람이었다. 박만수는 은발모자 할아버지와 유씨가 걷는 뒤를 멀찍이 따랐다. 그들의 걸음은 서두르지도 않았지만 마음은 다급한 듯 보였다. 특히 유씨의 손에는 아직도 찢어진 양복 조각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이 공기에 흔들릴 때마다 위태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세 사람은 말없이 같은 방향으로 향했다.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늦은 오후의 거리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가게 문 여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지만 이들은 그 어떤 소리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마치 그들이 찾는 것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귀한 단서인 양, 오로지 눈앞만 바라보며 걸어갔다. 그들의 발걸음이 향한 곳은 오래된 골목이었다. 좁은 길 안에는 세월이 남긴 자국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낙서와 빛바랜 간판이 어지럽게 붙어 있었다. 그 중에서도 한 간판은 유난히 시선을 끌었다. 낮에는 불이 꺼져 있어 알아보기 힘들던 곳. 작은 옥수선소라고 적힌 허름한 간판이었다.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멈춰섰다. 그의 손등이 잠시 떨렸고 몇 년 전 잃어버렸던 숨결을 다시 찾으려는 듯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제야 만수는 이곳이 그가 알고 있는 어떤 장소와도 다른 의미를 지닌 곳임을 느꼈다. 문 안쪽으로 들어가자 작은 공간 안에 오래된 바느질 기계가 놓여 있었다. 실밥과 천 조각들, 오래된 재봉틀의 기름 냄새. 새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낡은 것도 아닌 그 냄새는 오히려 묘한 친숙함을 주었다. 유 씨는 천 조각을 조용히 펼쳐놓았고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재봉틀 옆에 놓인 상자들을 천천히 손끝으로 더듬었다. 그러던 순간 그의 손가락이 어느 한 상자 앞에서 멈췄다. 상자 위에는 흐릿하게 적힌 이름 하나가 보였다. 성필. 그리고 만수는 그 이름에 묘하게 닮아있는 얼굴 하나를 떠올렸다. 양복남.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여러 벌의 양복이 가지런히 접혀 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천 조각이 사라지고 어딘가 억지로 뜯겨나간 듯한 흔적이 있었다. 유 씨는 손끝으로 천을 살며시 쓰다듬더니 잠시 눈을 감았다. 그녀는 이미 이 천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손목에 걸린 구슬 팔찌가 재봉틀 불빛 아래서 희미하게 반짝였다. 만수는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러다 수선소 뒤편에 놓인 작은 서랍을 발견했다. 서랍은 절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는 종이 하나가 삐죽 튀어나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종이를 꺼내 들었다. 종이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작성해온 듯한 기록 노트였다. 거기엔 양복수선 요청, 기부받은 옷의 내역, 그리고 손님들에게 남긴 메모들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그 글씨체는 어딘가 서툴렀지만 따뜻했다. 노트 뒤쪽을 넘기자 이름 없이 남겨진 메모 하나가 나타났다. 혹시라도 내가 돌아오지 못하더라도 이곳은 계속 남아야 한다. 누군가의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는 일이 없도록. 만수는 그 문장에서 알 수 없는 서늘함과 동시에 묘한 따스함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양복남은 단순한 도박꾼도
속임수를 쓰는 상대도 아니었다. 이 노트를 남긴 사람은 마치 누군가의 잘못 끼워진 단추를 바로잡아주는 조용한 수성공 같았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그리고 왜 그의 양복 일부가 찢겨 골목에서 발견된 것일까?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상자를 닫으며 허리를 굽혔다. 그의 손등 위로 작은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 떨림은 공포가 아닌 오래된 죄책감의 잔해에 가까웠다. 유 씨는 팔찌를 조용히 쥐며 천조각을 다시금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과 기대, 그리고 숨겨진 진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만수는 이 순간 한 가지를 확신했다. 이 세 사람은 저마다 양복남과 연결된 실을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실들이 모여 하나의 커다란 그물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수선소 안의 공기는 더 무거워졌고 오래된 재봉틀은 바람에 작은 떨림을 남기며 금속성 음을 냈다. 마치 누군가의 신호처럼. 만수는 조용히 생각했다. 양복남을 찾아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다고. 그의 사라짐이 단순한 도피나 우연이 아니라 여기 있는 누구도 아직 말하지 못한 어떤 무거운 사연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수선소 밖으로 나서자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고 있었다. 하루가 끝났지만 세 사람의 걸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 진실의 문턱 앞에 선 이들은 이제 더 이상 뒤돌아갈 수 없었다. 그리고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조용히 자라기 시작했다. 양복남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겪고 있는가? 6화 어둠 속의 단서. 수선소에서 나와 골목 끝으로 걸어갈 때 세 사람의 그림자는 긴 밤길 위에 서로 겹치고 또 나뉘며 흔들렸다. 늦은 겨울바람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묘한 온도를 품고 있었고 그 바람 사이로 이따금씩 지나가는 자전거의 바퀴 소리가 희미한 잔향을 남겼다. 유 씨는 천조각을 반듯하게 접어 손안에 넣었고 은발모자 할아버지는 깊은 생각에 빠진 듯 걸음을 느리게 옮겼다. 박만수는 그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가며 지금까지의 이유를 하나씩 마음에서 꺼내 정리했다. 양복남의 사라짐, 찢어진 양복 조각, 수선소의 상자, 그리고 잘못된 첫 단추라는 메모.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선 위에 놓여 있었지만 그 선은 아직 어떤 그림도 보여주지 않았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에 이르자 자동차들이 꽤 빠르게 지나다녔다. 밤이 되었는데도 도시는 여전히 춤추는 듯 들썩거렸고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목적지로 흘러가고 있었다. 세 사람은 그 틈을 비집고 횡단보도를 건넜다. 신호등의 초록불 아래에서 새 그림자는 길게 이어졌다가 다시 짧게 끊어졌다. 횡단보도를 건넌 뒤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천천히 발길을 방향 틀었다. 그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향하는 곳은 분명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각인된 장소라는 것이 느껴졌다. 유 씨도 자연스럽게 따라갔고 만수 역시 무언가 이끌리듯 뒤를 잇자 어느새 그들은 오래된 공터 앞에 도착해 있었다. 그곳은 과거 작은 창고가 있던 자리였다. 지금은 허물어져 철제 지붕만 남아 있었고 주변에는 잡초와 부러진 기둥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다. 지붕 아래에는 오래된 천막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그 아래로 손때에 절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상자를 조심스레 당겼다. 상자 표면은 긁힌 자국이 많았고 모서리마다 시간이 남긴 상처가 깊게 패여 있었다. 그가 상자를 완전히 열었을 때 세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그 안으로 쏠렸다. 상자 안에는 수십 개의 작은 봉투들이 모여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전하지 못한 편지처럼 봉투들은 조용히 쌓여 있었고 위쪽 봉투에는 손으로 쓴 날짜가 적혀 있었다.
그 날짜들은 수년 전부터 며칠 전까지 이어져 있었다. 유 씨는 천천히 가장 위에 있는 봉투를 꺼냈다. 봉투는 투박한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전하지 못한 마음 누구에게라도 언젠가는 닿기를. 만수는 그 글씨가 수선서 노트의 글씨와 같은 사람의 것임을 곧바로 알아보았다. 양복남. 아니, 그의 진짜 이름. 성필. 유 씨는 봉투를 열어 안쪽의 종이를 꺼냈다. 종이는 한쪽이 구겨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오래된 듯 노르스름했다. 그녀는 종이를 들어 조용히 펴보았다. 그곳에는 누군가에게 남긴 마음의 조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감사, 미안함, 부탁, 위로. 그리고 몇 줄 건너마다 이름을 밝히기 어려워 죄송합니다라는 문장이 반복되었다. 만수는 그 문장들에서 묘한 공통점을 느꼈다. 도박판, 급식소, 수선소. 양복남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자기 이야기를 밝히지 않았고 누구에게도 완전히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의 사람됨은 온전히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지만 그의 마음은 곳곳에서 조용히 흘러나가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삶 어딘가에 틈을 메우는 역할을 해왔던 셈이었다. 그러나 편지 뭉치의 마지막 몇 장은 분위기가 달랐다. 마지막 봉투에는 짧은 문장만 적혀 있었다. 한동안 나타나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나를 찾는다면 이 상자를 보여주세요. 세 사람의 숨이 동시에 멈추었다. 어쩌면 성필은 사라지기 전부터 자신의 부재를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왜? 무엇 때문에? 그 순간이었다. 은발모자 할아버지가 상자 안쪽에서 또 다른 작은 노트를 발견했다. 표지가 달아 글씨조차 희미해진 작은 수첩. 그 수첩을 펼치자 눈에 띄는 한 장이 있었다. 거기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다. 탑골 공원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키기 위해. 만수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의 손끝이 서서히 떨렸다. 이제야 퍼즐 조각 하나가 맞춰지는 듯했다. 성필이 공원에서 둔 표정, 유판에서의 행동, 급식소에서의 조용한 모습, 그 모든 것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의 마지막 부탁을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부탁이 끝나기 직전 그는 사라졌다. 남긴 것은 봉투, 메모, 찢어진 양복 조각뿐. 만수는 천천히 깃털처럼 호흡을 내쉬었다. 사라진 이유가 단순히 도박 때문이 아니라면 그는 지금 어딘가에서 그 부탁의 마지막 조각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어둠은 깊어졌고 세 사람의 그림자는 공터 위에서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만수는 느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그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돈 때문이 아니었다. 정답 때문도 아니었다. 이제는 이 이야기에 자신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바람이 불어와 상자 안의 봉투들을 천천히 흔들었다. 그 종이장들의 마찰음이 마치 누군가의 낮은 숨소리처럼 들렸다. 그 숨소리가 흩날리듯 사라지는 순간 만수의 마음속에서는 새로운 결심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 성필 양복남을 찾아야 한다. 그가 지키고 있던 마지막 단추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10화 마지막 발걸음, 마음이 닿는 자리에서. 폐창고에서 나왔을 때 밤 공기는 한층 더 차가운 숨결을 품고 있었다. 만수는 손바닥 위 단추의 감촉을 몇 번이고 느꼈다. 그 작은 무게가 손바닥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기억으로 번져가는 과정은 참으로 묘했다. 오래 묵혀있던 인연이 다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기분. 그 부름이 단추 하나로 되살아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유 씨와 은발모자 할아버지도 조용히 걷고 있었다. 창고 뒤편 길은
오래된 담쟁이가 뒤덮은 골목으로 이어져 있었고 그 골목의 끝에는 낮은 언덕 위로 작은 공원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그곳이 바로 성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자리였다. 세 사람은 천천히 골목을 오르기 시작했다. 발자국 소리가 잔잔하게 밤길 위에 찍혔다. 만수는 걷는 동안 과거의 장면이 저절로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수선실에서 함께 일하던 날들. 늦은 밤까지 불을 켜놓고 떨어진 단추 하나에도 웃으며 끈질기게 실을 꿰던 성필의 모습. 그 모습이 붉은 가로등 불빛 사이사이로 아른거렸다. 골목 끝 공원이 나타났다. 인적이 끊긴 벤치 몇 개, 오래된 운동기구, 그리고 나무 두어 그루가 바람에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다. 그 중간에 작은 평상이 있었고 그 앞에 나무 한 그루가 홀로 서 있었다. 나무 아래에는 묻어두었던 흔적이 채 잊히지 않은 듯한 작은 표식이 있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그 자리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유 씨도 그 옆에서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두 사람 모두 이곳에 오기까지의 오랜 시간이 마음속 깊은 곳에 쌓여 있었을 것이다. 만수는 조용히 무릎을 굽혀 표식 앞에 앉았다. 바람이 단추를 부딪히며 작게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성필이 남긴 마지막 인사 같았다. 표식 옆에는 소박한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나무로 된 상자였고 겉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마지막 인연에게. 만수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안에는 수선실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 몇 장과 성필의 마지막 기록이 담긴 작은 수첩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누군가에게 전할 듯 접어둔 편지가 한 장 있었다. 편지의 앞면에는 만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순간 만수의 손끝이 고요하게 떨렸다. 편지를 펼치자 흐릿한 글씨가 조용히 드러났다. 형님, 나는 오래전부터 형님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그날 수선실이 문을 닫은 뒤 나는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형님이 나를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형님 덕분에 오수선이라는 일을 배웠고 그 일을 통해 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결국 나는 다시 이 동네에 돌아왔습니다. 형님과 함께한 일들을 잊지 못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인사를 드리기에는 조금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전하고 싶었습니다. 형님이 늘 말하던 그 마음, 그 손길, 그 따뜻함. 나는 그것을 평생 가슴에 담고 살았습니다. 혹시나 형님이 이 글을 읽는다면 내 마지막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도 언젠가 웃으며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리고 미안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는 동안 밤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지만 만수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가만히 자리 잡았다. 분명 눈물이 차올라야 할 순간인데도 어째서인지 마음속에서 편안한 숨결이 번지는 듯했다. 유 씨는 코트를 조용히 펼쳐 평상 위에 올려놓았다. 코트는 새롭게 맸던 단추 덕분에 더할 나위 없이 단정해 보였다. 바람이 옷자락을 살짝 흔들었고 단추는 그 바람에 부딪혀 잔잔한 소리를 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든 채 공원 너머 어둠 속을 바라보았다. 그 눈매에는 오랫동안 묶여있던 매듭이 조금씩 풀리는 듯한 여유가 깃들어 있었다. 만수는 코트 한쪽에 놓인 사진을 손끝으로 조심스레 정리했다. 마치 성필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네는 마음으로, 그의 마지막 부탁을 완성했다는 안도감으로.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일어섰다. 몸은 여전히 늙었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성필이 남긴 마지막 단추를 다시 코트에 끼워준 그 순간 과거의 미안함도 아쉬움도
그리고 잊힌 이름도 모두 하나의 선으로 이어졌다. 유 씨는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며 오랫동안 닫힌 마음이 서서히 열리는 순간을 느꼈다. 은발 모자 할아버지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표정에는 이제 됐다는 듯한 잔잔한 평온이 머물렀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공원 바람이 방향을 바꾸며 살짝 불어왔다. 바람 끝에는 봄 기운 같은 기척이 담겨 있었다. 겨울 끝자락에 피어오르는 아주 희미한 새벽 냄새. 그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만수는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미소 하나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성필이 남긴 마지막 부탁은 단추 하나를 꿰는 일이었지만 그 단추가 잊고 있던 것은 옷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끊어진 마음이었다. 그 마음의 끈이 다시 이어진 순간 세 사람은 각자 잊고 있던 자신을 되찾은 셈이었다. 만수는 마지막으로 공원 아래를 바라보았다. 성필이 마지막으로 숨을 고르고 남겼을 그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픔이 아니라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어주는 조용한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 온기를 뒤로 한 채 세 사람은 천천히 공원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은 묘하게도 같은 보폭을 맞추고 있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온 사람들처럼. 가로등 불빛이 길게 이어지고 밤은 마침내 한층 옅어지기 시작했다. 새벽이 가까워지는 신호였다. 그리고 그 새벽을 향해 걷는 동안 만수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히 생각했다. 보길 잘했다. 그 한 문장은 오늘의 여정이 남긴 가장 큰 보상이었고 성필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들의 라디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우리들의 행복한 라디오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취하신 영상의 댓글 또는 HAPPYRADIO 1982GMAI에 캄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내용을 일부 각색하여 라디오 영상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